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파혼의 아픔을 겪었어요. 지금은 마음을 많이 추스른 상태지만 그때는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헤어진 것도 힘들지만 준비 중인 결혼을 다 취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헤어지기를 잘했다는 생각에 다시 힘내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런 집안과 엮이느니 차라리 파혼의 아픔을 겪는 게 현명하겠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은 결코 사랑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어떠한 역경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건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결혼 문턱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만일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다면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냈을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시어머니였길래 이렇게 학을 떼나 싶으시죠? 그러면 바로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자친구랑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연애 2년 후 서로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서로밖에 안 보일 때잖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양쪽 집안에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까지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순탄했습니다. 서로 양쪽 집안에 인사드렸을 때 어려움 없었고 좋게 봐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허락받아요.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잘 해나갔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신혼집 문제로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 몰래 혼자서 이곳저곳 시세 알아보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할 때 많이들 겪는 어려움은 바로 신혼집 마련일 겁니다. 저희도 각자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신혼집이잖아요. 남자친구 역시 대충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생각에 벌써부터 허리가 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혼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쓴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괜스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처럼 신혼집 장만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둘이 살만한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결심한 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때까지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랑 결혼할지 안 할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안 한 것도 있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후부터는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언제 말해야 하나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태 숨기고 있었다고 이상하게 오해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혼자 신혼집 알아보다가 스트레스 받은 걸 알게 되니까 괜히 말하기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아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거나 목돈 굴리는 재주가 있어서 마련한 건 아닙니다. 순전히 운이 좋았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둔 덕이라고나 할까요? 친가 쪽이 나름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땅이 꽤 있었거든요. 두 분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땅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또 유일한 손녀딸이라서 그런지 많이 챙겨주고 싶으셨나 봐요.
생각지도 못하게 큰 땅을 물려받게 됐고 나중에 그 땅이 개발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차곡차곡 이자 받아 먹어도 되지만 부동산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걸로 월세 받으면서 짭짤하게 부수입을 벌었고요. 저는 미리 노후 자금 마련해 놓았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계속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냥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예비 시모가 먼저 선수 쳐버린 거 있죠? 너희들 신혼집 말이다. 그거 우리가 해주마. 급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길래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와 같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혼집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시모의 말을 듣고 남자친구의 반응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정말 마련해 줄 수 있냐면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했고 마련해 줄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신혼집 알아본다고 한 다음부터 집값이 만만치 않다고 속상해 했잖니. 집 마련하기도 전에 대출금에 이자 갚을 걱정부터 했고 그걸 보니 부모로서 뭐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보태줄 능력이 안 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아니라서 도와주기로 결정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인데 그깟 집 한 채 못 구해주겠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만 믿어. 우리가 적당한 곳으로 너희 둘이 살 신혼집 딱 구해줄 테니까. 정말? 그럼 우리야 좋지. 안 그래도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엄마랑 아버지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겠네.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예비 시부모님이 대신 신혼집을 구해준다는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은 활짝 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대출 끼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만큼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또 물가랑 이자까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잖아요. 제자리 걸음인 건 월급뿐이죠. 다 대출 있고 마이너스인 세상에서 빚 없는 사람은 당연히 최고입니다. 엄청 돈이 많지 않아도 빚만 없으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서 대신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안 그래도 대출금 갚을 생각에 벌써부터 허리가 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단비 같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결혼은 신혼집 구하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대출금과 이자 갚아야 하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또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현명하니까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의 도움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자, 남자친구의 고민은 해결됐지만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아직 남자친구의 예비 시댁에 아파트가 있다는 걸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솔직히 돈 굳고 좋잖아. 너는 계속 지금처럼 월세 받고 살면 되는 건데. 요즘 부부들 결혼해서 돈 관리 각자 한다더라.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좋지 뭘 그래? 이런 제 고민을 친한 친구와 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냥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 하겠냐고 괜히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했더니 나중에 잘 이야기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때 가서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명의만 4명이지 부모님 아파트라고 둘러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물론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서로에게 거짓없이 진실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나 삶이란 게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잘 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괜히 돈 욕심 부려서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 있다는 건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밝히면 되는 문제고 우선 몇 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간다지만 나중에는 돈돈돈거리면서 싸우는 부부들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우선 주변 사람들 말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예비 시모는 시댁 근처에 적당한 집이 하나 나왔다면서 저희 보고 같이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예비 시모랑 같이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때? 괜찮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나는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어머님께서 알아보셨다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 마침 여기 자리가 딱 났더라고. 여기는 저희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집 상태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예비 시모가 보여준 것은 정말 상태가 너무도 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보여준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별로여도 괜찮은 척하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괜찮은 척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말 낡은 아파트에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곳이었어요. 벽지며 장판이며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 평수도 너무 작았고요. 그래서 집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도 하고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예비 시모는 이 정도면 딱이지. 뭐 얼마나 더 넓기를 바라냐면서 저더러 욕심이 과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집 보러 오기 전만 해도 우리 시모랑 내가 보는 눈이 달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집으로 골랐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올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랑 나이 든 사람의 안목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큰 코 다쳤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오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시모는 엄청난 짠순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일을 최대한 만들지 말자는 주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갈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짠순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집을 보여줄 거면 그냥 대출받아서 말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대출금이랑 이자 생각하면 그렇기는 해도 집값 잘 오르거든요. 나중에 집 되팔면 대출금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저는 예비 시모가 데리고 간 집을 보면서 입을 떡 벌리며 쳐다봤어요. 이곳저곳 살펴봐도 여기서 신혼집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모는 아주 확고하더군요. 본인이 우리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안 다녀본 부동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그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마음에 쏙 드는 곳이라면서 제게 좋지 않냐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적당한 구석이어야 대충 신용이라도 할 텐데 너무 별로라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곳에 신혼집을 차리기에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집 상태를 지적하며 계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1억이라고 하더군요. 집 구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만만치 않잖아요?
전셋값은 아주 하늘을 치솟고 있고요. 그런데 1억으로 전셋집을 구한다고요?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집을 딱 보니까 1억 정도 하는 수준의 집이었어요. 괜히 열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살면서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수리비만 엄청 나올 것 같은 예감이랄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구하려고 해도 1억 후반에서 2억은 넘어야 해요. 그런데 고작 1억으로 둘이 살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런데 시모한테 왜 이 집이 마음에 쏙 드는 이유가 뭐냐? 신혼집 마련해 주시는 돈은 1억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혀를 끌끌 차면서 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 소리 하더군요. 그건 왜 물어보니? 하여간 돈 무서운 줄은 모르고 1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1억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이 정도 하는 집 흔치 않아. 우리 집이랑 거리 가깝고 딱 내가 원하는 금액이니까 마음에 든 거지. 그리고 이 정도면 깔끔한 편 아니니? 네가 집 마련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니? 딸랑 둘이 살 건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하지 뭐. 하긴 엄청난 짠순이가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예비시모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1억이란 돈이 정말 큰 돈인 건 사실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며 1억이란 큰 돈을 내어주는 시모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집을 보는 기준이 그저 저렴하고 시댁이랑 가까운 거라는 게 문제였어요. 적어도 살만한 집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집을 보셨다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건 차라리 돈을 안 쓰는 게 더 나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꼭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려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어서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본인이 신혼집 구해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시댁이랑 가까운 곳에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에 구해주던 그건 마련해주는 사람 마음 아니냐고 말이죠. 이럴 거면 뭐하러 마련해준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돈으로 집 마련해주는 건데 일일이 네 허락받고 마련해줘야 하니? 그리고 원래 사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집 사주는데 이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살면 좋잖아. 예비시모는 집안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1억짜리 전셋집 하나 마련해주면서 온갖 유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시모의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날은 우선 알겠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모가 보여준 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시모가 보여준 집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본인은 상관없다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평생 살 집 아니고 둘이 살기에는 조금 좁기는 하지만 애 태어나기 전까지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면 그럭저럭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시모의 영향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대출금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말했어도 시모가 보여준 집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집 살펴볼 때 표정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시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땀이 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까딱하다가는 시모의 뜻대로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판이었습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시모 돈으로 마련해주는 집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결국은 굽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른 집으로 알아보게끔 유도할 생각이었어요. 시모가 1억 보태주고 재산에서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적당한 집 한 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당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건 조금 예의 없는 행동 같아서 우선 얌전히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 나오면 그때 정중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새아기니? 난데, 너 지금 어디니? 아, 저요? 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우리 집에 들러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조금 있어.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필요한 것도 좀 사오고. 제가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 그건 와보면 알아. 아무튼 얼른 와라. 마트에서 살 거는 문자로 보내놓을게. 그럼 이따가 보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 난데없이 슈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더니 대뜸 본인 집으로 와보라고 했어요. 저더러 도울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대체 내가 도와줄 일이 뭐지 하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비시모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어요. 살펴보니 과일이랑 채소 몇 가지가 적혀 있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걸 사와 달라고 하는 걸까? 너무도 궁금했지만 우선 빨리 오라는 말에 서둘러 장을 보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보니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북적북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예비시모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드렸고 예비시모의 손에 이끌려 주방으로 향했죠. 예비시모는 제게 앞치마를 턱 넘겨주며 주방에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뭘 도와줘야 하는지 거실에 앉아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이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 본인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더군요. 예비시모는 지인들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일정이 있어서 늦어졌다며 제게 음식 준비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재료를 제가 사왔으니 됐고 대충 손질해 놨으니 끓이고 볶고 데우면 된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밑도 끝도 없이 빨리 와달라고 하더니 음식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니까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전화로 사정이 이러니 조금 도와줄 수 없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요? 중요하게 할 말은 쏙 빼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한 게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거기다 더 웃긴 건 도와달라고 했으면 본인도 옆에서 같이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저한테 대충 설명만 해주고 거실로 쓱 빠져나가는 거 있죠? 저 혼자 음식 준비 다 하라는 식이었어요. 아니 뭘 해봤어야 알지. 아주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도 시모가 하라고 하는 음식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뭐 했냐고 대충 뭐라고 설명하더니 정 모르겠으면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재료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은 요리를 나 혼자 할 수 있냐. 그러다 망치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망치지 않게 알아서 잘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망치지 않게 네가 알아서 잘하면 되잖니.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하더구만.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뭘 그래. 아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라. 사람들 배고프겠다. 나는 나가서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준비 다 되면 불러라. 진짜 저 혼자 다 하라고요? 어머니! 시모는 난감해하는 저를 홀로 주방에 남겨놓고 거실로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시모의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굴렀어요.
시간이 없다고 막 재촉하니까 제대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것저것 만드는 법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겨우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만들라고 했어도 안 만들면 그만이에요. 굳이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요리를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기 때문에 시모가 하는 게 맞다며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예비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몰랐던 터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황당하기는 해도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겠지. 본인이 준비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만들었어요. 진짜 무슨 정신으로 만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음식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흘렀고 겨우겨우 그럴싸하게 마무리가 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한술 맛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서 겨우 한숨 터뜨리면서 바짝 쫄았던 긴장감이 슬쩍 풀리더군요. 그러던 중 예비 시모가 지인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며느리가 참 착하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서 음식까지 준비하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며느리 참 잘 고르셨어요. 어머, 그런가요? 하긴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러기 쉽지 않죠. 우리 때나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다행히 우리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제 말을 참 잘 듣더라고요. 뭐 그만큼 제가 해준 게 많아서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답하는 마음이요? 아니, 그냥 제가 둘이 살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고마웠는지 그때부터 잘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막 됐다고 해도 먼저 와서 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없냐면서 물어보고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은혜 갖고 싶은가 봐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럼 잘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마련해 주는데 당연히 잘해야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집 한 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냥 매일 얻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주방에서 흘린 땀 닦아가며 시모의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피식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보면 대단한 집 해주는 줄 알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전셋집 하나 해주면서 되지도 않는 유세를 떠는구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명의도 우리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누가 전세금 떼어먹기라도 한대요?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던가. 빌려주는 것처럼 본인 명의로 해주는 건 또 뭔가요? 좋은 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전셋집 마련해주면서 당당하게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인 척 온갖 잘난 척을 떨어대니까 조금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식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처음치고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엄마 찬스가 한몫하는 거겠지만 예비 시모는 나름대로 만족한 듯 했어요. 지인들을 배웅하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구나. 아예 집안일 하나가 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 내 아들 굶기지는 않겠어. 나 우리 아들 대충 먹인 적 한 번도 없거든. 결혼하면 시리얼이랑 빵 쪼가리로 대충 때울 생각 말고 제대로 만들어 먹여라. 오늘처럼만 하면 딱이겠네. 결혼 전부터 이런 이야기 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난 김에 그냥 이야기하마. 어차피 우리 집안 식구 될 텐데 조심할 게 뭐 있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네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시어머니는 내가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만하잖아.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는데. 아까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지? 내가 이런 말해서 조금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면서 너더러 시집 잘 오는 거라고 하더라. 하긴 내가 생각해도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 마련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보통은 대출받아서 마련하라고 하지.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런 집안에 시집 오는 거 쉽지 않다. 나 부끄럽지도 않나. 본인 입으로 본인 칭찬을 대놓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너는 진짜 시집 잘 오는 거다, 복 받았다 등등.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1억짜리 전셋집 구해주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치켜 세워주니까 진짜 대단한 시어머니라도 되는 줄 알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앞으로 며느리 노릇 잘하라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사람이 딱 보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제게 음식을 부탁한 게 아니라 일부러 부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려먹고 싶은 심보 같은 거였죠. 왜냐? 이 정도쯤은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전셋집 해주면서 이걸로 뽕 뽑으려고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시모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서 쎄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되지도 않는 집을 보여주면서 고집 피우는 것도 그렇고 꼭 본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면 시모의 간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팍 들었습니다. 슬슬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결혼 괜찮은 걸까?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 전부터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좋았을 텐데 연애 기간 내내 시모는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고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인자한 척 굴면서 철저하게 숨겼어요. 결혼할 날 얼마 안 남았고 곧 있으면 이 집안 며느리 될 테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이 본인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돈을 본인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냥 저를 본인의 지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툭 하면 연락해서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시키는 게 많아졌고 보험비랑 전기세 등 아주 당당하게 대신 내라고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직 식도 안 올린 며느리에게 이런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비 시모의 입장은 이러했어요. 저희 대신 신혼집 마련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라 뭐 이거죠. 여기서 또 웃긴 건 신혼집에 저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 건데 제 돈만 노린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잘한 건 제 지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심보가 아주 비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니까 참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시모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 지갑 열라고 하니까 불쾌하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쏙 빼고 나한테만 돈 내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을 도와주는 건데 아들이라고 남자친구만 쏙 빼는 거냐고 했죠. 이래서 구두쇠들을 보고 독하다고 하는 건가 봐요. 진짜 그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낚이려고 남들 이용해서 쏙쏙 빼먹는 게 정말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해 보이는지 몰라요. 1억짜리 전셋집 얻어주면서 온갖 유세에 생색까지 다 부릴 작정이냐고 하니까 어디 감사한 줄 모르고 그딴 막말을 하냐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1억이 뭐 어때서? 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내가 안 도와주면 너희 꼼짝없이 대출받아서 집 마련해야 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빚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싶니? 가만 보니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어디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따위 막말을 해. 그리고 내 새끼랑 너랑 같은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들은 아들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나는 네가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못된 생각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들한테 물어봐. 신혼집 마련해주는 시어머니가 몇 명이나 있는지. 복에 겨워서 아주 호강을 하고 있다고 할걸? 이런 시어머니, 이런 시댁에 납작 엎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할 거다. 내가 너희 살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1억이라는 큰 돈을 쓰는데 너는 고작 이깟 돈 몇 푼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돈 내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필요한 거는 없으시냐? 이런 건 제가 대신 결제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 있게 굴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해주는 돈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구먼.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되지. 시모의 말을 듣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감탄을 넘어서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꼭 한 명씩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면 신기하게 여겨지잖아요. 제게는 예비시모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전부터 느낀 쎄한 느낌에 결혼을 해도 되는지 망설여졌는데 이참에 확실하게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사람과는 되도록 엮이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르면 몰랐지 아는 이상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도저히 이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살짝 소름 돋는 건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예비시모가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잘 해결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방관한다고나 해야 할까요? 딱히 시모 편을 들지도 그렇다고 제 편을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저보다 시모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시모한테 꼼짝 못하는 아들 같았어요. 이런 사람과의 결혼은 100% 불행할 게 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겠죠? 한동안 저 혼자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해결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싶었어요. 거의 파혼을 정해둔 상태였지만 조금은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곧 있으면 명절이기도 해서 연휴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됐고 부모님과 함께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음식 준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명절인데 본인 집에 들러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시모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명절 끝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만 만나자고 전할 생각이었는데 시간 끌어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 통해서 파혼을 전하기보단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겸사겸사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모인 김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겠다며 명절날 당일 저녁에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반기는 기색 하나 없이 잔뜩 심통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오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나는 어제부터 대체 네가 언제 오려나 목 빠지게 기다렸지 뭐니. 저를요? 왜요? 왜기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당연히 명절 전날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며느리가 됐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저희 아직 시가 안 올렸어요. 뭐라고?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게 없다. 뭐 이거야? 식만 안 올렸지. 어차피 곧 결혼할 텐데 미리 며느리 노릇하면 뭐 어때서? 저번에는 되지도 않은 소리로 대들지를 않나? 명절날 시댁 무시하질 않나? 요즘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너 이런 식이면 신혼집이 뭐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애야. 죽어도 우리 집안 귀신으로 남는다고? 그럼 당연히 시댁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명절 전에 준비하는 거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도 봐. 그래도 명절인데 빈손으로 오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예쁘다고 신혼집을 해주니? 그래요. 그럼 해주지 마세요. 어머님이 마련해주지 않으셔도 제 힘으로 신혼집 구할 수 있어요. 어?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괜한 객기 부리는 거야? 너 진짜 안 되겠구나. 대출 받아서 집 마련할 모양인데 그거 다 네가 알아서 갚아. 우리 아들한테 반씩 부담하자고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지. 너는 대출금 갚으면서 제대로 허리 휘어봐야 정신 차릴 모양이다. 어차피 파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굳이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혼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예비시모는 끝까지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신혼집 마련해주는 걸로 온갖 유세에 생색내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명절날 음식 장만하는 거 안 도와줬다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더 이상 상종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마무리를 잘 짓는 게 좋은 거니까 좋게 매듭 지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좋게 이별할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선언하기 전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럼 짠수인인 예비시모가 분명 다르게 나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게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말에 시모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대출 받아서 마련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대출 안 받아도 신혼집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게 물려주신 땅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뒤에 그 땅이 개발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얻게 됐어요. 그냥 두는 것보다 그 돈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파트를 하나 샀죠.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아파트에 새를 놔서 다달이 월세 받으면서 지냈고요. 여태 이런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될까 봐서예요. 저는 그동안 말하지 않고 비밀화한 이유를 남자친구와 예비시모에게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일부러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사실과 함께 한편으로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다고 했어요. 말했더라면 예비시모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1억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좋은 집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허름한 전셋집 마련해주면서 생색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고 그걸로 내 목줄이라도 잡은 듯 나를 지갑으로 사용하려고 한 게 너무 기분 나빴다고 했어요.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해도 식도 안 올린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시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행동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어요. 그전부터 예비시모의 행동을 보고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를 넘는 행동에 결국은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파혼하고자 하는 제 뜻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날마저 신혼집으로 생색내고 협박까지 하는 시모를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파혼하기로 결정한 게 다시 한번 잘한 일 같다고 했죠.
이제 시어머니 될 뿐 아니니 호칭은 편하게 할게요. 아줌마, 전셋집으로 1억 보태주고 나한테 뽕 뽑으려고 한 거 맞죠? 그 정도면 많이 아깝다는 건데 그 1억 그냥 죽을 때까지 꼭 쥐고 계세요. 그 피 같은 돈 어디 사용할 수나 있겠어요? 그건 남들한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비열하게 묻어가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러니 품에 쥐고 있다가 저승길 노잣돈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그곳에서는 부디 이기적으로 굴지 마시고 쓸 때는 쓰고 그러세요. 아끼는 건 좋지만 억척스럽게 구는 건 민폐예요. 본인한테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게 바로 민폐잖아요? 뭐, 뭐, 노잣돈? 어쨌든 아줌마 덕에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고 아줌마한테도 그렇고 파혼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나 꽤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 덕분에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파혼하면 소중한 1억 어디 안 가니까 참 다행이죠? 결혼식 준비하면서 예약했던 건 제가 알아서 취소할게요. 위약금은 8대2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파혼의 책임이 큰 쪽이 더 많이 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제 뜻 충분히 전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파혼의 뜻을 확실히 전했고 공손하게 인사한 뒤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황급히 제 손을 잡더니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면서 일단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자고 하더군요. 서운한 게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풀고 넘어가자면서요. 시어머니 체면 다 내려놓고 제게 잘못한 게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잘못했지만 저도 그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말 안 했으니 잘한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서로 좋게 화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냐,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군요. 아파트가 있다는 말에 태세 전환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 와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눈독 들이는 것도 기가 찼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저는 파혼당한 뒤 땅을 치고 후회하라며 아파트가 몇 평인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많이 아까운지 똥줄 타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게 더 굽실거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어떻게든 타일러서 다시 잘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쉽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재벌은 남 못 주잖아요. 매달리는 시모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의 독촉에 남자친구 역시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밑바닥을 딱 보게 되니까 미련이고 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모든 예약을 취소했고 위약금의 일부를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제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쩔쩔매다가 나중에는 왜 우리 쪽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냐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잘해보는 건 틀린 것 같으니까 돈이라도 아껴보자는 생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고 제가 제시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본인 무덤 본인이 판 꼴이죠. 아무튼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파혼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결혼은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 꼴 나지 마시고 배우자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